그가 처음 그 소총을 꺼냈을 때 주변에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킥킥 웃었다. 그들은 6주 동안 내내 비웃었고 농담처럼 우편주문애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들이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일본군의 시신을 세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조롱의 대상이던 소총은 전장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고 그 소총을 들고 있던 남자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존 조지 중이라는 전투 경험 제로의 젊은 장교가 어떻게 전세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존 조지는 27세였지만 이미 민간 사격계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39년 그는 일리노이주 천야드 사격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그의 기록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초보 사수가 아니라 냉정하게 바람을 읽고 탄도 궤적을 계산하며 긴장감 속에서도 손가락 끝의 감각 하나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숙련된 사격수의 모습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타고난 사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한 발 한 발 정확한 습관을 몸에 익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조지를 천재적인 감각의 사수라고 불렀다. 이런 경력을 가진 그가 군대에서도 사격 관련 임무를 맡을 거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장은 늘 계획과 다르게 흐른다. 가달카날로 향하는 배 안에서 다른 병사들은 지급된 M1 게런드를 닫고 조립하며 전투 준비를 했다. 반면 조지의 소총은 배 안에 없었다. 그가 사비로 구매한 윈체스터 모델 70은 아직 미국 본토의 한 창고 구석에 있었다. 그는 담당자에게 배송을 요청했고 군사 우편으로 전달해달라고 간청했다. 동료들의 눈에는 그 행동이 마치 장난처럼 보였다. 전쟁터에 가면서 사냥용 소총을 꼭 챙겨야 한다고 우기는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가달카날에 도착하자 현실은 더 냉혹했다. 1942년 말 미 해병대는 이미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정글에서 일본군과 싸워왔다. 병사들의 옷은 항상 젖어 있었고 피부는 곰팡이와 벌레에 뜯긴 자국으로 가득했다. 무엇보다 끊이지 않는 피로가 모든 이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핸더슨 비행장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빽빽한 정글 속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특히 포인트 크루즈 주변의 야자 수습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었다. 바로 나무 꼭대기에 매복한 일본군 저격수들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예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 조지는 부대가 해병대를 교대하고 정글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소총을 인수했다. 나무 상자에 취급주의라고 적힌 글자와 함께 도착한 소총은 새 것처럼 정갈했다. 그는 조용히 상자를 열고 두 손으로 총을 들어 올렸다. 무게는 약 9파운드, 스코프를 장착하면 그보다 조금 더 나갔다. 하지만 그 무게조차 조지에게는 손에 익은 무게였다. 그는 군용탄이 아닌 자신이 따로 챙겨온 30대 06 사냥용 탄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총기 담당 병사는 그걸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이거 사슴 잡으려고 들고 온 거야? 아니면 독일군이라도 잡으려고? 상황을 보는 눈은 좋았던 조지였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총을 닫고 광을 내고 스코프 정렬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소대장들은 그의 행동을 비웃었다. 실전에서는 장비보다 화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냥 게런드나 들고 다녀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건넸다. 게런드는 반자동이고 장탄수도 8발이었다. 반면 모델 70은 볼트 액션이었고 장탄수도 5발뿐이었다. 누가 봐도 게런드가 전투에 더 적합해 보였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포인트 크루즈 주변에서 일본군 저격수가 미군 병사를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조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병사 한 명이 물을 뜨려고 개울로 내려갔고 한 발의 총성이 나더니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다음 날 다른 소대에서도 2명이 저격당했다.
그 다음 날에는 3명이 죽었다. 병사들은 매일 같은 공포를 느꼈다. 나무들 사이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 상황은 병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지는 비참한 심정으로 돌아온 병사들을 마주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조지와 친한 상병이었다. 그는 조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 저놈들 나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 쪽은 아무것도 못 봤어. 조지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꺼내들었던 그 인체스터 모델 70이 떠올랐다. 그저 조롱의 대상이었던 소총이었지만 적어도 나무 꼭대기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조지의 생각은 분명해졌다. 만약 누군가 이 고요한 정글에서 일본군 저격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 하지만 그는 상관의 명령 때문에 소총을 사용할 수 없었다.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월 21일 밤 전세가 바뀌었다. 이틀 사이에 14명이 죽었다. 부대장은 분노했고 절망했고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조지를 호출했다. 조지는 어둠 속에서 지친 표정으로 막사에 도착했다. 부대장은 그의 앞에서 책상을 탁 치며 말했다. 그 우편 주문 장난감. 그거 진짜 쓸만한 물건이냐? 순간 조지는 숨을 삼켰다. 6주 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1943년 1월 22일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열대 우림 특유의 습기와 매캐한 흙냄새가 피부에 들러붙었다. 존 조지는 조용히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소총, 탄약, 물통, 무전병도, 관측병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았다. 누가 따라오면 움직임이 많아지고 움직임은 곧 노출을 의미했다. 상대는 저격수였다. 기다리는 데 익숙한 인내로 훈련된 사람들.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가 택한 위치는 3일 전 미군이 확보한 일본군 벙커의 폐허였다. 모래주머니가 무너진 곳, 나무 뿌리가 뚫고 나온 틈, 주변엔 부러진 야자나무 잎들이 뒹굴고 있었다. 조지는 그 틈새에 몸을 낮췄다. 눈앞에는 포인트 크루즈 서쪽에 야자수숲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240야드 떨어진 곳엔 거대한 반얀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바로 그 나무. 그는 어제 그곳에서 뭔가 미세한 흔들림을 본 적이 있었다. 소총을 어깨에 붙이고 조준경 너머로 천천히 시야를 훑었다. 라이먼 알래스칸 스코프는 배율이 2.5배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놓칠 미세한 움직임이나 나뭇잎 사이에 이질적인 실루엣을 포착하는 데엔 더 이상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움직임이었다. 이 정글에선 소리보다도 움직임이 먼저 죽음을 예고했다. 그는 하루 종일 훈련해온 방식 그대로 천천히 나무를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전 9시 17분 반얀 나무 꼭대기에서 가지 하나가 살짝 흔들렸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그런데 가지가 움직였다. 조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스코프를 들여다봤다. 또 한 번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그제야 보였다. 어두운 그림자 하나. 가지 셋이 만나는 Y자형 지점. 그 사이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는 숨을 죽였다. 목표는 동쪽을 향해 있었고 보급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조지는 총구를 조금 오른쪽으로 틀고 바람 보정을 위해 조준기를 2클릭 움직였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가볍게 얹혔다. 겨우 3.2파운드의 저항.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쏘았다. 총성이 정글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반얀 나무 꼭대기에 있던 그림자가 움찔하더니 그대로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내렸다. 가지를 스치며 몸을 뒤틀며 그는 아래로 떨어졌다. 90피트를 자유낙하한 몸은 나무 뿌리 옆의 땅에 무겁게 부딪혔다. 조지는 곧바로 볼트를 당기고 탄피를 배출하고 다음 탄을 장전했다. 조준경은 여전히 나무를 향해 있었다.
저격수는 보통 혼자 다니지 않는다. 하나의 쌍으로 움직인다. 사수와 관측병.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곧 다음 표적을 드러낸다. 조지는 주위를 다시 천천히 훑었다. 각 반얀 나무, 그림자, 가지의 결까지 분석했다. 그리고 오전 9시 43분 첫 번째 나무에서 북쪽으로 약 60야드 떨어진 또 다른 반얀 나무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번에는 더 낮았다. 높이 약 50피트 지점. 사람이 나무 몸통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총소리를 듣고 이치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듯했다. 도망치려는 순간이었다. 조지는 다시 숨을 가다듬었다. 목표의 움직임에 맞춰 약간 앞을 겨냥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그의 소총은 침착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차분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격장이었다. 단지 이번엔 표적이 총을 들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전 11시 21분 모래주머니 옆 15cm 지점에 총알 하나가 박히며 흙먼지가 그의 얼굴에 튀었다. 조지는 재빨리 왼쪽으로 몸을 굴려 벙커 벽에 붙었다. 이번엔 누군가가 그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3분간 기다렸다. 천천히 다시 조준 위치로 기어갔다. 조준경을 들어 남서쪽 나무를 훑었다. 11시 38분 5그루의 반얀 나무 중 세 번째. 그곳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 표적은 신중했다. 이전 위치에서 나무 안의 다른 가지로 살짝 옮겨갔지만 같은 나무에 머무른 것이 실수였다. 조지는 침착하게 조준하고 세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세 번째 저격수도 소리 없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점심 무렵 그는 이미 5명의 저격수를 제거했다. 벙커 안에는 고요함이 깃들었고 정글은 다시 새들의 소리와 곤충의 날갯짓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조지가 쏠 때마다 병사들은 귀를 기울였고 나무 아래 시신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달려가 확인했다. 이전에 그를 조롱하던 병사들조차 이제는 그가 어디서 쏘는지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조지는 거절했다. 구경꾼은 시선을 끌고 시선은 총알을 부른다. 오후에는 정글이 조용해졌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학습했다. 5번째 동료가 죽은 이후 그들은 대낮에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다. 조지는 오후 내내 조준경으로 나무를 살폈지만 움직임은 없었다. 그날 오후 4시 그는 본부로 복귀했다. 그를 기다리던 모리스 대위는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내일 새벽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텐트로 돌아와 소총을 분해했다. 총기 내부에 습기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총열을 닫고 탄창에 새 탄을 장전했다. 오늘 단 하루 동안 그는 전장에서 소위 우편 주문 소총으로 5명의 훈련된 저격수를 제거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적도 그를 보고 있었다. 그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내일은 더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일 수 있었다. 1943년 1월 23일 새벽 빗소리에 눈을 떴다. 열대 특유의 폭우. 장비가 졌고 땅은 진창이 되었고 시야는 거의 100야드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지는 움직여야 했다. 어제의 벙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일본군이 그 위치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전날 밤 내내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은신처를 골랐다. 이번엔 북쪽으로 약 120야드 떨어진 쓰러진 나무 뒤였다. 낮은 지대에 있었지만 나무줄기 덕분에 은폐력은 뛰어났다. 무엇보다 총구를 나무 위로 올릴 수 있는 각도가 확보되었다. 빗줄기는 오전 8시 15분이 되어서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조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들을 살폈다. 그리고 8시 45분 움직임이 보였다. 어제와는 달랐다. 훨씬 더 멀리 약 290야드 거리.
누군가가 비가 쏟아지는 동안 나무에 올라탄 것이다. 조지는 곧장 스코프를 조정하고 바람과 거리를 계산했다. 목표는 매우 조심스럽게 숲을 감시하고 있었다. 명백히 어제의 사격을 기억하는 자였다. 그는 첫 발을 쐈다. 명중. 6번째 저격수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조지가 방금 전까지 있던 벙커 자리에 박격포가 떨어졌다. 첫 번째 포탄은 약간 짧았고 두 번째 포탄은 거의 정확했다. 만약 그가 아직도 그 벙커에 있었다면 지금쯤 몸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조지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바짝 엎드렸다. 일본군은 이제 그를 단순한 저격수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위협 요소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위치는 드러났다. 조지는 신속히 이동했다. 진흙탕을 뚫고 북쪽으로 100야드를 기어간 끝에 또 다른 쓰러진 나무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조준을 시작했다. 오후 2시 23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무 꼭대기에서 포착됐다. 이번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햇빛이 바뀌는 순간 가지 뒤로 실루엣이 드러났다. 조지는 쏘았다. 7번째 저격수 사살. 오후 3시 41분 8번째 94피트 위. 그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있었다. 짧은 순간 햇빛이 그의 윤곽을 드러냈고 조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3초의 창, 1초의 사격, 0초의 후회. 하루에 3명을 사살했다. 총합 8명.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일본군은 전술을 바꾸고 있었다. 움직임이 줄었고 사격 후 바로 재위치하는 저격수들이 늘었다. 어떤 나무는 비어있는 척하면서 안에 2명이 숨어 있었다. 조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들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조지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사격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려 했다. 그날 밤 그는 텐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헌병사들의 진지 근처에서 쉬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계속해서 나무들이 떠올랐다. 가지의 각도, 스코프 안에서 봤던 그림자, 스코프 밖의 위험. 그는 다음날 아침 어디에 있을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 단순한 저격수가 아닌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전략을 바꿨다. 가짜 표적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나무 사이에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을 연출했다. 일부러 흔들리는 잎을 남겼고 진흙 바닥에 일부 흔적을 남겼다. 자신이 다시 어제의 자리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연출이었다. 그 다음엔 그 가짜 자리를 조준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오전 8시 17분 한 일본군 저격수가 너무 낮은 야자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너무 이상했다. 너무 쉽게 보이는 자리였다. 그 순간 조지는 깨달았다. 함정이다. 진짜 저격수는 다른 데에 있을 것이다. 그를 유인하려는 미끼. 그는 야자수 위에 병사를 겨누고 총을 쏘았다. 그 직후 조지는 바로 스코프를 90도 돌렸다. 북서쪽. 그리고 거기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두 번째 병사. 높이 91피트. 완벽한 위장. 그가 방금 총을 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찰나 조지는 쐈다. 정확히 명중. 9번째, 10번째. 이틀 반 만에 10명의 저격수. 하지만 그와 동시에 총성은 그의 위치를 완벽히 노출시켰다. 6초 뒤 그가 몸을 숨겼던 바위에 일본군 기관총 사격이 집중되었다. 돌조각이 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후였다. 동쪽으로 40야드 떨어진 배수로로 몸을 던졌고 물에 젖은 진창 속에 파묻혔다. 총은 수직으로 세워 물이 들어가지 않게 했고 그의 눈만이 진흙 물 위로 떠올라 있었다. 그의 존재는 들키지 않았다. 이번에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남은 일본군 저격수는 단 한 명.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가장 조용했고 아마도 가장 똑똑한 상대. 그도 조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조지의 모든 움직임을 이미 꿰뚫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오는 건 가장 치명적인 두 놈이었다. 1943년 1월 24일, 셋째 날,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전날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장대비였다. 나무 줄기를 타고 떨어지는 빗줄기가 진흙탕을 만들었고 바닥은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정글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시야는 100야드도 되지 않았다. 소리는 왜곡됐고 냄새는 흙과 썩은 잎사귀 냄새뿐이었다. 조지는 그런 아침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 자리를 옮겼다. 어제 있었던 나무줄기도 그 전날의 벙커도 아니었다. 일본군도 그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자리에 머무르면 죽는다. 이번엔 남쪽으로 약 70야드 떨어진 오래된 바위 더미를 선택했다. 해병대가 한 달 전 기관총 진지를 구축했던 자리였다. 정글에선 보기 드물게 높은 지형이었고 좌우 시야가 모두 트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바위 틈 사이에 몸을 낮추고 총을 고정하고 숨을 죽였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전 7시 43분 빗줄기가 서서히 약해졌다. 드리즐처럼 가늘게 바뀌었고 정글 너머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지는 조준경을 들었다. 시야 안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8시 17분 190야드 거리, 야자수 한 그루, 가장자리에 뭔가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40피트 높이쯤 잎사귀 뒤에 인간의 실루엣이 숨어 있었다. 어깨, 머리, 헬멧,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너무 낮았다. 너무 잘 보였다. 그리고 너무 빨리 보였다. 조지는 바로 멈췄다. 아니, 이건 아니다. 너무 쉬웠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저격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나무 위에서 움직이면 죽는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끼다. 그는 총을 내리고 스코프를 떼고 주위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만약 적의 미끼라면 진짜는 어디 있는가? 그는 북서쪽 방향을 살폈다. 70야드쯤 떨어진 반얀나무 꼭대기, 가지와 덩굴에 완벽히 위장된 한 그림자. 그건 있었다. 91피트 2. 나무 몸통 가까이. 시선은 어제 조지가 있었던 자리, 쓰러진 나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진짜는 그쪽이었다. 조지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미끼를 쏜다. 그리고 진짜가 반응하는 찰나를 노려서 두 번째 사격. 그는 야자수위 저격수를 겨냥했다. 바람 보정, 거리 조정, 방아쇠를 당겼다. 쾅! 미끼는 나무에서 떨어졌다. 동시에 조지는 바로 몸을 돌려 반얀나무 쪽으로 총구를 옮겼다. 진짜 저격수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두 번째 발사.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9초 2명 제거. 하지만 그 대가도 뒤따랐다. 조지의 위치는 노출되었다. 총성은 반사음으로 사방에 퍼졌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8시 34분. 기관총 사격. 그가 숨어있던 바위가 부서졌다. 돌조각, 잎사귀, 진흙이 튀어올랐다. 그는 이미 이동한 후였다. 동쪽으로 40야드 떨어진 배수구로 몸을 던졌고 다시 진흙탕에 몸을 파묻었다. 이제는 그가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냥은 곧 시작되었다. 정글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6명, 어쩌면 그 이상. 일본군 보병이 조지의 사격 지점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였다. 총을 수직으로 세우고 눈만 물 밖으로 내놓았다. 흙탕물이 차올랐고 숨조차 조심스러웠다. 10시 31분. 일본군 병사 한 명이 배수구 가장자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조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 반사. 조지는 물속에서 바로 쐈다. 병사는 뒤로 넘어졌다. 다른 두 병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조지는 재장전. 쐈다. 또 쐈다. 2명 쓰러졌다. 3발 소모. 총 5발 중 3발 남음. 고막이 울렸다. 주위에선 비명과 총성이 섞여 있었다. 조지는 오른쪽으로 기어갔다. 20야드 이동. 쓰러진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기관총 사격. 조지가 있던 배수구를 집중 타격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스코프를 들고 주위를 확인했다. 50야드 앞 2명의 일본군이 접근 중이었다. 선두 병사. 조준. 발사. 다운. 2번째 병사는 몸을 숙였다. 숨어들었다. 조지는 쏘지 않았다. 그는 움직였다. 총은 이제 2발. 그는 이해했다. 이 싸움은 오래 끌 수 없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저격수 하나, 그리고 아마도 그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병사. 조지는 기어가며 새로운 포지션을 찾았다. 다리를 절뚝이며 나무 뿌리 뒤에 도착했다. 무릎엔 피가 맺혀 있었고 손은 진흙과 피로 얼룩졌다. 10시 58분. 앞에 있는 바위 위 실루엣 하나. 너무 노출돼 있다. 하지만 조지는 이번에도 속지 않았다. 그는 반대편 나무를 살폈다. 또 하나의 그림자. 진짜는 거기 있었다. 둘은 협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지는 침착하게 순서를 정했다. 먼저 가까운 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진짜 위협. 방아쇠. 하나. 재장전. 둘. 정적.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다. 정글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지는 숨을 내쉬었다. 몸을 떨었다. 다 끝난 듯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지막 2탄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몸은 젖어 있었고 피곤했고 그의 탄창엔 단 2발이 남아있었다. 조지는 텐트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본부로 직행했다.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소총은 물기와 흙먼지로 얼룩졌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본부에 도착하자 모리스 대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는 무겁게 숨을 내쉰 후 입을 열었다. 11명입니다. 저격수. 확인된 사살입니다. 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다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몇 발 쐈지? 12발입니다. 좋아. 내 총은? 기능은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진창에 빠졌다가 나온 상태입니다. 세척이 필요합니다. 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작전 없다. 총 닫고 푹 자라. 그날 오후 중대장은 조지를 데리고 사단본부로 향했다. 거기에는 연대 지휘관 페리 대령이 와 있었다. 대령은 조지를 보자마자 질문부터 던졌다. 자네 같은 병사를 자네처럼 만들 수 있나? 조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격 경험 있는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페리 대령은 작게 웃었다. 좋아. 지금 당장 14정에 스프링필드 저격총이 있다. 해병대가 두고 간 거다. 그리고 40명. 사격 점수 최고 등급 받은 병사들이다. 이들로 부대를 만들게. 자넨 교관이다. 다음 날부터 조지는 임시 훈련장을 만들었다. 핸더슨 비행장 동쪽 2마일 떨어진 개활지. 처음 모인 40명의 병사들은 명사수로 평가받은 자들이었지만 전투 저격 경험은 없었다. 대부분은 정규 소총 사격장에서만 실력을 보인 병사들. 하지만 조지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가르쳐야 했다. 정글, 습기, 진흙, 불완전한 시야, 그리고 사살 대상이 인간이라는 사실. 첫날 그는 말했다. 사격은 손이 아니라 눈과 폐, 그리고 엉덩이로 하는 거다. 지탱하는 힘, 숨을 참는 감각, 보는 눈, 그게 생명선이다. 그는 기본기부터 시작했다.
숨을 멈추는 시간, 트리거의 저항을 넘기는 감각, 조준선의 미세한 틀어짐이 야기하는 오차.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장과 위치 선정이었다. 정글은 완벽한 사격 지점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평한 바닥도 딱딱한 지지대도 없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돌, 쓰러진 나무, 모래주머니, 심지어는 시체 위에 총을 얻는 법까지 가르쳤다. 사격의 세계는 깨끗하지 않았다. 전투에서 명중률은 미학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총기 또한 다뤄야 할 무게였다. 스프링필드 M1903은 게런드보다 무겁고 유닛놀, UNERTL, 스코프까지 달면 11파운드를 넘겼다. 병사들은 손목과 어깨가 아팠지만 조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버티는지를 훈련시켰다. 움직이지 않는 것, 숨을 죽이는 것, 지켜보는 것. 3일간의 사격 훈련이 끝났을 무렵 40명 중 32명이 300야드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인간 실루엣을 연속으로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병사가 아닌 사냥꾼의 눈을 갖기 시작했다. 조지는 병사들을 2인 1조로 나눴다. 하나는 사수, 하나는 관측병. 관측병은 상한경과 게런드를 들었다. 사수는 스프링필드를 들었다. 그들은 사살 후 역할을 바꾸도록 했다. 누구나 쏠 수 있어야 했고 누구나 관측할 수 있어야 했다. 이는 팀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자 책임을 공유하는 전술이었다. 2월 1일 첫 작전. 조지는 4개 팀을 이끌고 마타나카우강 서쪽으로 향했다. 목표는 남은 일본군 병력 소탕. 대부분은 정찰대 수준의 잔여 병력이었다. 조지는 병사 중 하나인 헤이즈 상병과 짝을 이뤘다. 그들은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일본군이 사용하는 보급로를 감시했다. 오전 7시 20분, 한 병사가 나타났다. 헤이즈가 조용히 말했다. 확인됨. 무장함. 조지는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한 발 명중. 그날 조지의 팀은 총 8명의 일본군을 발견했고 7명을 사살했다. 실패한 한 발은 바람 방향 오차 때문이었다. 다른 3개 팀의 성과도 유사했다. 총 23명 사살. 미군 측 피해 0. 이 작전은 단 12일간 이어졌지만 결과는 강렬했다. 74명 사살. 아군 피해 없음. 스나이퍼 부대는 공식적으로 사단 작전에 편입되었고 조지는 정글 저격요리 개발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총에 집착한 민간 사수가 아니었다. 전장의 전술가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그를 계속 앞으로 밀어냈다. 며칠 후 사단 본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버마, 미얀마 정글. 미군은 정글 침투 임무를 수행할 병력을 창설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머리레 마라우더스, 메렐즈 머로더즈. 보급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 병력. 포위당한 아군을 구출하고 적 후방을 교란하는 특수부대. 그곳에서 조지의 임무는 단순한 저격이 아니었다. 정글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장비를 손질했다. 모델 70. 그의 윈체스터는 아직 살아있었다. 총신을 닫고 조준경을 바꿨다. 더 가벼운 위버 330.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였다. 모든 것은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였다. 조지는 알았다. 그 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전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944년 2월, 버마. 머리레 마라우더스, 메렐즈 머로더즈는 북부 정글로 진입했다. 병력은 약 3,000명. 무장도, 장비도, 보급도 제한적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적의 배후로 침투에 미친 듯이 흔들어라. 조지는 그중 제2대대에 배속되었다. 직함은 소총 소대장. 하지만 대대 지휘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가진 진짜 무기가 뭔지. 윈체스터 모델 70. 그 소총은 이제 수년간의 전투 경험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버마는 가달카날보다 훨씬 가혹했다.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습도는 공기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하루에 20km를 걷는 날도 있었고 그보다 더 먼 길을 가는 날도 있었다. 보급은 거의 없었고 수송 차량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걸 등에 지고 걷는 군대였다. 조지는 총을 다시 손봤다. 기존의 라이먼 스코프는 무거웠다. 그는 가벼운 위버 330 스코프로 교체했고 목재 개머리판도 합성 소재로 바꿨다. 무게는 약 400g 줄었지만 그에겐 결정적이었다. 장비 무게는 30kg를 넘었고 버티려면 그만큼 가벼운 선택이 필요했다. 그는 그 총으로 단 3번 쐈다. 첫 번째는 412야드 거리에서 강을 건너는 일본 장교의 머리를 맞췄다. 두 번째는 380야드 거리에서 기관총 진지를 무력화했다. 세 번째는 290야드 거리, 부대를 막고 있던 저격수를 제거했다. 세 발 3명 그리고 다시 침묵. 전투는 더 이상 거리가 아닌 코앞이었다. 대부분의 교전은 30m 이내. 밀림 사이에서 나뭇잎을 헤치고 갑자기 나타나는 적, 그는 점점 스나이퍼가 아닌 정글 병사가 되어갔다. 총은 가방 깊숙이 들어갔고 대신 그는 게런드를 들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정말 그가 나서야 할 때 모델 70은 조용히 다시 등장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없이 필요한 순간만 함께했다. 5월, 미트키나 공항을 점령하며 작전은 종료되었다. 그들이 출발했던 숫자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많은 이가 병으로 쓰러졌고 전투로 쓰러졌다. 하지만 조지는 살아남았다. 총도, 그도.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승진도 했고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가르쳤다. 조지의 다음 임무는 조용한 교실이었다. 포트 베닝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사격과 전술을 가르쳤고 그의 수업은 언제나 실제 이야기로 시작됐다. 1947년 그는 책을 썼다. 샤츠 파이어드 인 앵거, 그의 경험을 담은 기록.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적었다. 무기, 전술, 조준, 바람, 땀, 그리고 총을 쏘는데 필요한 침묵. 책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다. 군사 전문가들, 수집가들, 사격 애호가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의 글은 간결했고 냉정했고 정확했다. 몇 년 후 그는 조용히 모델 70을 박스에 넣어 보관했다. 그 소총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그는 가끔 그 박스를 열어 조심스럽게 닫고 다시 닫았다. 어떤 기억은 손에 닿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3일, 존 조지는 90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소총은 버지니아 내셔널 파이어암스 뮤지엄에 기증되었다. 지금도 그 박물관을 찾으면 유리 진열장 안에 그 총이 서 있다. 작고 단정한 명판 하나. 이름, 연도, 모델. 하지만 그 옆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멈추지 않는다. 그 총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모른다. 그 총이 가달카날에서 11명의 저격수를 쓰러뜨렸고 버마의 정글에서 조용히 길을 열었으며 전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것을. 그 총은 그저 우편 주문 사냥용 소총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다. 한 남자, 그리고 그가 믿는 한 자루의 총. 그것만으로도 전쟁은 바뀔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